대기, 물, 땅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예고 없이 우리를 덮치죠. 지구는 포효합니다. 우리는 폭주하는 예측 불허의 행성에서 살고 있죠. 첨단 과학 기술도 천재지변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흔들리는 땅. 지각 저 아래에서 풀려난 에너지는 성난 괴물처럼 우리를 덮치죠. 이런 초대형 지진은 왜 일어날까요? 과학자들은 지진파를 분석해 지진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덕분에 지구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자세히 알게 됐죠. 이 기술 덕분에 지구 과학계에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초대형 지진의 출생지도 짚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초대형 지진들의 고향은 땅 밑에 숨은 거대한 산. 지구가 생겨나던 때부터 지각 내부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초대형 지진은 그 지각 내부의 움직임에서 태어나죠. 지진 연구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훨씬 정확하게 알게 됐죠. 땅속 깊은 곳에 숨은 괴물, 초대형 지진. 녀석은 지금 어디를 노리고 있을까요? 북대서양에 자리 잡은 섬나라 아이슬란드. 이 나라 사람들은 가공할 땅의 힘을 눈앞에서 확인합니다. 들판에 불쑥 솟아오른 시커먼 절벽 두 줄. 지표에 생긴 이 거대한 균열은 아이슬란드 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40km나 이어지죠. 이곳은 두 지구조판의 경계선입니다. 지구조판은 지표면을 덮고 있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리키죠. 이 균열을 경계로 두 지구조판은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아래에는 멘틀이 자리 잡고 있죠. 두 지구조판은 매년 몇 센티미터씩 멀어지는 중입니다. 거대한 땅덩어리를 움직이는 힘, 이게 지진의 에너지원이죠. 지표면에는 이런 지구조판이 12개 있습니다. 판들은 제각각의 방향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죠. 그림의 하얀 점 하나하나는 지난 40년간 일어난 규모 4 이상 지진의 진원입니다. 대다수 지진은 지구조판 경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아메리카로 가볼까요? 지진이 유난히 잦았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칠레죠. 칠레는 초대형 지진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2014년 4월엔 북부 항구 도시에 규모 8.2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구가 폭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지진이 언제든 다시 닥칠 거라고 생각하면 무서워요. 칠레 앞바다, 해안선과 나란히 지구조판 경계가 이어집니다. 여기가 바로 진원이죠. 해양판은 대륙판의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지구조판 사이의 마찰 때문에 경계 부위에는 응력이 쌓이죠. 축적된 응력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강진의 여파로 쓰나미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도 1960년 칠레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무려 9.5에 이르렀죠. 세상이 뒤집힐 것처럼 땅이 흔들리며 태평양 전역으로 쓰나미가 밀려갔습니다. (15) 시간 후 10m 높이의 쓰나미는 하와이를 덮쳤죠. 러시아의 감차카 반도에는 7m, 일본에는 6m 높이의 쓰나미가 상륙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피해가 컸던 곳은 북동부 해안. 14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칠레와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지진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칠레 앞바다의 지구조판 경계에서 지난 100년 동안 발생한 규모 8 이상의 강진은 무려 9번이나 됩니다. 학자들은 원인을 찾아 나섰죠. 지진학자 마르코스 모레노. 모레노는 GPS로 지각의 움직임을 추적해 칠레 앞바다의 지구조판 경계에 응력이 얼마나 쌓이는지를 알아냅니다. GPS를 이용하면 지각의 미세한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죠. 어떤 관측 지점은 많이 움직이고 어떤 관측 지점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이 움직였다는 건 바다에서 강한 힘이 밀려왔다는 뜻이죠. 해양판의 일부 지역이 얌전하게 대륙판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뒤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두 지구조판이 단단히 맞물려서 경계 부위에 응력이 쌓였다고 말하죠. 모레노가 GPS로 알아낸 칠레 앞바다 지구조판 경계 부위의 응력은 이렇습니다. 붉은색은 응력이 아주 많이 쌓인 곳입니다. 경계 부위 곳곳에 붉은색이 보이는군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부위에 응력이 아주 많이 축적돼 있죠. 모레노는 두 지구조판이 넓은 지역에 걸쳐 단단히 붙어있기 때문에 지진이 더 자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려스럽죠. 당장이라도 규모 8.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30년 정도가 흐른다면 8.5가 아니라 규모 9.9의 강진이 일어납니다. 칠레만큼 강진이 잦은 나라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일본 밑에는 4개의 지구조판이 맞물려 있습니다.
태평양파는 동쪽에서 밀려오며 가라앉고 필리핀파는 남쪽에서 밀려오며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 지진의 10% 이상이 일본에서 발생하죠. (2011년 3월) 규모 9.0의 강진이 일본 북동부 해안 지방을 강타합니다. 무시무시한 쓰나미도 뒤따랐죠. 사망자, 실종자를 더한 인명피해 규모는 약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지진학자들은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 과정을 정밀 추적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연구의 허브는 도호쿠 대학입니다. 자오다펑과 하세가와 아키라는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였죠. 연구의 핵심은 동일본 대지진이 시작된 해저의 지질 구조를 알아내는 것. 두 학자는 지진파 토모그래피를 이용했습니다. 지진파를 분석해 지각 내부의 구조를 알아내는 기술이죠. 지구 내부의 딱딱한 부분을 지날 때 지진파는 속도가 올라가고 물렁한 부분에서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진파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역마다 다른 거죠. 연구팀은 방대한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땅 밑 어느 부분이 딱딱하고 어느 부분이 물렁한지를 알아냈죠. 입체 영상으로 지질 구조도도 그렸습니다. 연구팀이 알아낸 일본 북동부의 해저 지형은 이렇습니다. 붉은색은 무른 물질, 푸른색은 단단한 물질입니다. 해저 지형이 꽤 복잡하죠. 아래는 푸른색이 비스듬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이게 태평양판이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태평양판과 그 위 대륙판의 경계에서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은 대륙판과 태평양판의 경계 부분을 살펴봤죠. 단단한 푸른색과 물은 붉은색이 섞여 있습니다. 자오다펑은 두 지구조판이 맞물린 정도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붉은색은 지구 조판 경계면 중에서 물이나 퇴적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태평양판 그리고 대륙판이 만나기는 하지만 단단히 맞물리지는 않은 곳이죠. 푸른색은 반대입니다. 태평양판과 대륙판이 단단하게 맞물려 있는 곳이에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푸른 부분의 중간쯤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진은 대부분 단단한 푸른색에서 일어나죠. 일본 북동부에서 일어난 다른 강진들의 경우도 알아볼까요? 1978년에는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푸른 부분에서 시작된 지진이었죠. 1994년에는 그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간 산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은 이번에도 푸른 부분이었죠. 일본 북동부 지방에서 일어난 주요 지진들의 진원입니다. 대규모 지진은 대부분 푸른 부분이나 그 근처에서 시작됐죠. 강진의 메커니즘을 알아내려면 해저의 푸른 부분, 즉 지질이 단단한 부분을 연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진파 토모그래피 덕분에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다른 지역도 지진 예측이 가능해져요. 지구 전체의 내부 구조도 훨씬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지진파 토모그래피로 그린 땅속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지진파가 빨리 통과하는 단단한 물질은 푸른색, 지진파가 느리게 통과하는 무른 물질은 붉은색이죠. 지표면 2,800km 밑에 멘틀층, 붉은색과 푸른색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푸른색 중에는 멘틀층 깊숙이까지 이어진 지구 조판도 들어있죠. 칠레 앞바다 아래의 단면도입니다. 나스카판이 대륙판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입니다. 단단한 태평양판이 가라앉고 있네요. 칠레와 일본은 대표적인 강진 다발 지역입니다. 지구조판의 움직임 때문이죠. 지진파 토모그래피로 지구조판이 계속 움직이는 이유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르게이 레베데프가 바로 그런 학자죠. 레베데프는 지구조판이 이동하며 두꺼워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레베데프가 대표적인 예로 드는 건 태평양판의 단면. 동태평양에선 비교적 얇던 지구조판. 하지만 일본이 가까워지면서 판은 두꺼워집니다. 바닷물에 지구조판이 식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멘틀의 제일 윗부분도 점차 식어가죠. 그리고 지구조판에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지구조판은 점차 두꺼워지고 무거워지죠. 처음엔 두께가 몇 킬로미터에 불과했던 태평양판. 하지만 약 100만 년이 지나 일본에 오니 두께가 90km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무게가 늘어나며 지구조판은 가라앉죠. 지구조판은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며 조금씩 지구 핵 쪽으로 끌려갑니다. 일본에서 태평양판은 이렇게 아래로 끌려 내려갑니다. 서태평양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태평양판을 계속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바로 이런 힘입니다. 지구조판은 아래로 가라앉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일본 열도 아래 깊숙한 곳에서 증거가 나왔죠. 멘틀층 아랫부분, 푸른색 덩어리 하나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수억 년 전 멘틀층으로 가라앉은 지구조판이라고 하는군요. 전문가들은 지구가 생성된 직후부터 지구조판이 이런 과정을 되풀이했다고 말합니다. (46억 년) 전 새로 생겨난 행성 지구는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소행성들은 끊임없이 지구를 강타했고 표면은 뜨거운 마그마에 덮여 있었죠. 이후 수억 년에 걸쳐 지표면은 서서히 식었고 결국 단단한 덩어리로 변했죠. 그게 바로 지구조판입니다.
지구조파는 항상 움직였죠.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는 슈퍼컴퓨터로 지난 4학년간 지각 내부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지표면은 푸른색과 초록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구조판들이죠. 지구조판 하나가 무거워지며 멘틀층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지구조판은 멘틀층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자 시뻘건 열덩어리가 솟아오르죠. 가라앉는 지구조판에 밀려 뜨거운 멘틀 물질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멘틀층은 이렇게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이런 현상을 멘틀 대류라고 하죠. 멘틀 대류는 지구조판을 40억 년 동안 쉬지 않고 이동시킨 원동력입니다. 강진으로 생긴 지진파는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초대형 지진의 경우 지진파의 영향은 종종 지구 반대편에서도 나타나죠. 피오르의 나라 노르웨이. 평화로운 이 해안마을 사람들은 2011년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Ja, det är nästan helt ute. Det vågar helt ut. Ja, det blir ju större och större live. Det är bra. Det är värre och värre. 눈 깜빡할 사이 해수면은 2m 가까이 올라갔죠. 급류로 계곡이 불어나는 것 같았어요. 파도가 철썩대며 서로 부딪혔죠. 바닷물이 끓는 것 같았다고요. 송루 피오라네 대학의 스테인 본데빅 교수는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합니다. 기이한 해수면 상승의 원인도 조사했죠. 처음 제 머리에 떠오른 건 해저 산사태였죠. 그래서 소규모 쓰나미가 발생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부풀어 올랐다는 곳들을 조사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바닷물이 부풀어 올랐다는 지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본 쪽을 향해 있다는 점이죠. 노르웨이에서 바닷물이 부풀어 오른 날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지진파가 바닷물을 요동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진파는 멘틀층을 통과해 나아갔고 22분 후 노르웨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피오르의 물을 휘저 파도를 일으켰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생긴 지진파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노르웨이까지 날아와서 피오르의 물을 거세게 휘저었다니 정말 신기했죠.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강한 진동을 일으키는 지진도 있습니다.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러시아 모스크바. 하지만 2013년 5월엔 기이한 진동이 러시아 여러 도시를 강타했죠. Сегодня жители десятков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ов от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и Владивостока до Москвы и Петербурга испытали неподдельный страх, ясно ощутив последствия. Утром в районе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на глубине 600 километров произошло сильнейшее землетрясение, волна от которого прокатилась по всей стране. 지진의 진앙은 오호츠크해.
모스크바에서 6,0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규모 8.3의 초대형 지진이었죠. 모스크바에서 감지된 진동은 일본과 비슷한 강도였습니다. 모스크바 도심에 사는 알렉산드로스 자하로프는 그날 난생 처음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문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이렇게 열려서 혼자 덜컹거렸어요. 뭔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졌다는 직감이 왔죠. 저는 그때도 8층에 있었는데 건물 전체가 막 흔들려서 정말 무서웠어요. 자하로프는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대피한 주민은 많았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영문을 몰라서 서로 물어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꽤 쌀쌀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아파트 건물 안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주민들 모두 건물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러시아 과학자들도 진원이 그렇게 멀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진앙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6,000km였죠. 6,000km를 넘어와서 건물을 뒤흔드는 지진 파란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지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지진의 규모가 8을 훌쩍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점은 또 있죠. 진원이 지표면에서 600km나 내려간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초대형 지진의 진원은 대부분 지하 50km 이내. 지구 조판이 거기서 가라앉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지진은 지하 600km에서 일어났습니다. 600km 지하는 가라앉는 태평양판이 맨틀층으로 내려간 지점. 학자들은 거기서 태평양판 한쪽이 갈라졌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지진판은 맨틀을 통과해 직선으로 나아갔고 6,000km 떨어진 모스크바를 뒤흔들었죠. 첨단 과학 기술은 이렇게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원인도 차례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초대형 지진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을 줬죠. 일본 과학자들은 일본 북동부 해저를 탐사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진원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서죠.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는 심해연구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진학자 고다이라 슈이치는 특이한 장비를 이용해 지구 조판 경계 부위를 조사합니다. 그 장비는 바로 압축 공기를 쏘아주는 에어건. 압축 공기가 물속으로 발사됩니다. 이렇게 만든 충격파는 지진파와 상당히 비슷하죠. 반사돼 돌아오는 파동은 수중에서도 음을 포착하는 수중 마이크로폰이 수신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수집하면 해저 및 지구 조판의 단면을 알 수 있죠.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따라가고 있는 선이 지구 조판의 경계입니다. 검은 선이 이렇게 이어지죠. 동일본 대지진 진원과 가까운 파란 부분. 단면을 한번 볼까요? 산처럼 들쑥날쑥한 모양이 지구 조판 경계를 따라 이어집니다. 이런 지형이 나타난 지점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푸른 부분은 표면이 붉은 부분보다 울퉁불퉁하죠. 고다이라는 20km 지하에서 발견한 산봉우리 모양 돌출부에 주목합니다. 봉우리 모양 돌출부의 높이는 약 2000m. 여기가 바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시작된 진원입니다. 지구 조판 경계에 자리 잡은 산봉우리 모양 돌출부는 대지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학자들은 일본 북동부 해저를 계속 탐사했습니다. 일본 해구로 가라앉는 지구 조판. 오른쪽 태평양판의 표면에는 산봉우리와 울퉁불퉁한 돌출 부위가 많습니다. 대륙판 아래로 가라앉을 때도 태평양판의 울퉁불퉁한 표면은 여전하겠죠. 동일본 대지진의 진원에도 있었던 봉우리 모양 돌출부. 학자들은 이 부분이 단단히 껴서 오랫동안 응력이 축적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도 했죠. 실리콘으로 만든 지구 조판 모형입니다. 표면은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이제 지구 조판 모형 둘을 맞대고 힘을 가합니다. 돌출부 주변이 하얗게 변했군요. 응력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돌출부가 클수록 응력이 더 많이 축적된다는 점도 실험에서 밝혀졌죠. 동일본 대지진 진원에 붙어있던 산봉우리 모양 돌출부. 이곳엔 600년 이상 응력이 쌓였습니다. 그 힘이 풀려나며 초대형 지진을 일으킨 거죠. 일본 북동부 해저를 조사하던 과학자들은 초대형 지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질도 한 가지 찾아냈습니다. 도쿄대학의 산호 유지 교수는 대지진 이전부터 바닷물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심해수 순환을 연구 중이었기 때문이죠. 대지진 한 달 후, 산호는 이전처럼 바닷물 샘플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샘플 채취 지점은 진원 근처. 바닷물의 성분은 달라져 있었죠. 대지진 이후 급격히 늘어난 물질도 한 가지 포착됩니다. 분석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 번도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를 깜짝 놀라게 한 물질은 바로 헬륨-3이었습니다. 헬륨-3은 지구 조판 아래 멘틀층에 많다고 알려진 물질입니다. 해저의 헬륨-3 농도는
진짜 대지진과 관계가 있을까요? 산호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열도 아래의 멘틀층에서 수만 톤의 물이 방출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지진 무렵에 말이죠. 멘틀층 안에 있던 물이 일본 해구로 흘러나왔는데 그 물 안에 헬륨3이 다량 들어있었던 겁니다. 지진학자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구 조판 경계 부위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응력이 쌓였죠. 멘틀층의 물도 오랜 기간 경계로 새어나갔습니다. 진원 바로 옆에 산봉우리 같은 돌출부에도 물은 닿았을 겁니다. 물은 단단히 맞물린 두 지구 조판 사이에 틈을 메웠죠. 그래서 경계면이 미끄러워졌습니다. 결과는 초대형 지진이었죠. 멘틀층에서는 지진 이전부터 물이 새어나왔고 이 물이 지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지진 발생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한 가지가 더 밝혀졌죠. 지진과 직결되는 지구 조판들의 경계. 일본 열도 아래에는 4개의 지구 조판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진학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곳은 난카이 해구, 필리핀판과 대륙판의 경계 부근입니다. 오사카와 나고야 같은 대도시도 멀지 않은 곳이죠.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동서로 700km가 넘습니다. 난카이 해구 전체가 요동치면 규모 9의 강진도 일어날 수 있죠.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가공할 진동이 일본 남부 전역을 뒤흔듭니다. 몇 분 뒤엔 산더미 같은 쓰나미가 밀려오죠. 해안 대도시들은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인명피해 규모는 최대 32만 명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10배가 넘는 숫자죠. 지진의 시기와 규모는 난카이 해구에서 맞물린 지구 조판들의 응력이 얼마나 축적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축적된 응력이 이미 우려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죠. 강진 위험이 높은 곳은 일본 열도만이 아닙니다. 미 서부 해안에도 그런 괴물은 잠들어 있죠. 산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단층의 길이는 무려 1300km. 게다가 이 단층은 캘리포니아 중부를 가로지르죠. 4천만 명이 사는 땅입니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동쪽의 북아메리카판과 서쪽의 태평양판이 맞닿은 곳. 두 지구 조판은 위아래가 아니라 남과 북으로 이동하며 서로와 부대낍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는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민 과반수가 집을 잃었죠.
미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었습니다. 피해가 컸던 이유는 진원이 얕고 대도시와 가까웠기 때문이죠. 이 산안드레아스 단층에서 강진이 재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That's already 11 seconds in. That's not the 토머스 조던은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연구합니다. need the movie. Fault. It starts in the northwest. 다음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예측하기 위해서죠. Per second. That's 6,000 miles per hour. 이 단층에서 규모 7 이상 강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은 2차례. 조던이 주목하는 곳은 산안드레아스 단층의 남쪽 부분. 330년 이상 대규모 지진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문제는 이곳 근처에 미국 제2의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죠. 이곳에서 강진이 일어날 경우를 예상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강한 진동이 로스앤젤레스 전역을 뒤흔듭니다. 건물이 연쇄 붕괴하며 도시는 기능을 상실하고 말죠.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시한폭탄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진이 일어나는 건 거의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깊은 땅 속에서 시작되는 일이라서 정확한 시기를 미리 아는 건 힘이 들죠. 강진이 언제 어디에 닥칠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진이 잦아지는 시대, 인류는 규모가 더 큰 지진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규모 9.5, 사상 최악의 강진을 50년 전에 겪었던 나라 칠레. 하지만 칠레에 일어났던 가장 강력한 지진은 그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 16세기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인 1575년의 지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르릉 하는 소리가 나며 땅이 심하게 흔들렸다. 집이 차례차례 무너져 내렸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나고 홍수로 모든 게 물에 잠겼다. 세상이 끝나는 것만 같았다. 마르셀로 라고스는 1575년에 일어난 이 지진을 연구합니다. 라고스는 쓰나미 퇴적물로 지진 규모를 추정해 봅니다. 이건 1960년 퇴적물. 이건 1575년 퇴적물입니다. 1575년 지진의 쓰나미 퇴적물 두께는 1960년 지진과 비슷합니다. 1960년 지진의 규모는 자그마치 9.5였죠. 라고스는 다른 흔적들도 조사했습니다. 이번엔 지진들이 산에 남긴 흔적을 비교해 볼까요? 저 앞에 보이는 숲은 계단처럼 생겼습니다.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강진으로 산이 흔들리며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산사태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규모 9.5 강진으로 일어난 산사태와 비교해보면 면적이 거의 4배죠. 라고스는 450년 전의 산사태가 진짜 사상 최악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연은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죠. 전 규모 10에 가까운 지진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조판이 멈추지 않는 이상 강진은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진에 대해 우리는 훨씬 많은 걸 알게 됐죠. 학자들은 지금도 땅속 깊숙한 곳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를 줄일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